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고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투름에 대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나는 이런 불안과 공포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보았던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투름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그 서투름을 다른 사람이 지적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투름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도 고통스러웠던 여러 가지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 책을 썼습니다. 서투름은 서투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투르다는 것은 첫 출발이고 여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이 여백을 창의적인 삶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투름이 없다면 어찌 익숙함이 있겠습니까? 서투름이 차곡차곡 쌓여 익숙해지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성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책 속의 관계와 소통 그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관계와 소통. 눈치를 보면 내가 없어진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는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회상한다. 오죽하면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 라고 했을까? 사람은 가족과 사회를 이루고 크게는 국가를 이루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다. 소통 과정에서 즐거운, 고통스러운, 피하고픈, 이루고픈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재된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고 보면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 할 것도 많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따르는 사람이 멀어져 가고 내 주장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인의 건강 기준을 독립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독립성을 주장하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제각각 독립성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기준을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이란 용어로 바꾸었다. 내 지인 한 분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며 50대가 되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배우자도 역시 대학 교수로 50에 가까운 나이였다. 두 분 모두 내가 잘 아는 교수님들이었고 한 인간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분들이다. 나무랄 데가 없는 개개인이다. 그러나 이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못했다. 우연히 두 분 모두 각각 나에게 결혼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내가 그분들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였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분들은 각각 나에게 와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주장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말한 불편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배우자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똑같은 주장이었지만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었다. 다만 그들은 나이가 든 만큼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이 습관화되어 다른 습관을 가진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다. 한 분만 놓고 생각해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인격자이자 전문가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인데 이런 두 사람이 모여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니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 두 사람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자기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소통하고 조정하여 최적화된 공통점을 찾아 합의해 가야 한다.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장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억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습관이 지나치면 건강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을 정신과에서는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나치게 소심한 분들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나의 욕구보다 남의 욕구에 나를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뭉치면 화병이 된다. 다만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편견도 심리적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주체를 자기로 삼는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다.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다. 경청은 핵심을 잘 들으란 뜻이다. 핵심을 잡지 못하면 소리만 들을 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상담 교과서에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다 라는 말이 있다. 수련의들에게 이 말을 설명하면 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잠자코 1시간 이상 듣고만 있는 수련의가 있다. 잘 들으라고 했으니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경청이란 내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듣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환자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말 중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으란 뜻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생각해보면 사람만이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이 짖는 소리를 우리가 해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어떤 의미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조금 진화되어 단순히 소리를 내는 수준이라면 사람은 소리의 의미를 담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영적 동물이다. 소리도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나 생각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언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종족에 따라 표현력의 차이가 있다. 지금처럼 다문화 시대에 살다 보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면 이런 오해,
심지어 적대감 같은 것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니 다문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소통에는 제한되는 바가 많다. 앞서 말했듯 잘 들으라는 말을 곡해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다 들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훌륭한 경청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할 때 직설적으로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론적인 언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단정적인 결론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준다면 그것은 정당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뜻은 그 핵심을 명확히 판단하라는 말인데 사실은 말이 쉽지 경청은 참 어려운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두리고 입은 두 개가 있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물주가 하나로 만들었단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지 않은가. 또 다른 말도 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뜻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에 가깝도록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선의 언어 소통 방법은 경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통이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다. 경청은 핵심을 잘 들으란 뜻이다. 핵심을 잡지 못하면 소리만 들을 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 생각이 많으면 고통스럽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이리 얽고 저리 얽으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뇌를 가진 동물이라면 사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생각이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도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탈이다. 내가 접해본 환자 중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 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모순된 생각 속에 파묻히게 되기도 한다.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생각의 흐름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이다.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적인 생각이 망상이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수준의 복잡한 생각을 말한다. 망상 중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피해망상이다. 이는 막연하게 타인이나 주변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도 있다.
내가 만난 과대망상 환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자처하는 환자도 있었다. 생각이라는 것도 학습된 체계가 있어서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그 체계를 따라 반응한다. 그러므로 망상을 가진 환자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망상적 사고를 하도록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의 망상 체계에 맞추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망상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면 아이고 머리야 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이리 얽고 저리 얽으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의 망상적 수준에 따라 치료 가능한 방법은 다르겠지만 망상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준의 사고라면 치료법은 간단하다.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사실 이미 복잡해진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다시 풀어 정결하게 감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명상이다. 명상은 한 주제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으로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집중력이 높으면 잡다한 생각은 물리칠 수 있으나 나는 내 경험상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기에 잡다한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다. 견딜 만한 복잡한 생각이라면 그냥 웃고 즐겨보자. 믿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복잡한 생각이라면 굳이 떨쳐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복잡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닥칠지 모르는 걱정거리를 지나치게 생각함으로써 일어난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잠시 찾아오는 집중력이나 다른 즐거운 생각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잠시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쯤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괄하여 권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 도중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선입견이 있으면 바로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한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화되어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선입견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어릴 때 들었던 몇 가지 일반화된 선입견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키 큰 사람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안경 쓴 사람은 재수가 없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등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자라면서 이런 일반화된 선입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않았지만 막상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제일 먼저 이런 말들이 떠오른다. 요즘도 내 친구들은 내가 농담이라도 하나 던지면 이렇게 말한다. 키 큰 사람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니 딱 네가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 이야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때 선입견을 앞세워서 몰아세우다니. 내가 그 일반화된 선입견을
증명이라도 해준 듯한 느낌이다. 선입견이란 이렇게 지우기가 힘든 것이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생 하나를 입원시킨 적이 있다. 외래에서 간단한 문진과 진찰을 한 후 나는 서슴지 않고 히스테리라는 진단을 붙여 그를 입원시켜 치료했다. 내가 듣기에 그는 교과서에 나오는 히스테리 환자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듯한 환자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이 학생은 고향인 부산에서 치료받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부산대 병원에 있는 친구 교수에게 의뢰서를 쓰고 이 학생을 전원시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교수에게 전화가 왔다. 이 교수, 이 환자 히스테리 맞아? 친구 교수는 자기가 이 학생을 검사해보니 히스테리가 아니고 가벼운 바이러스성 뇌질환인 것으로 확인했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히스테리와 이 질환은 전혀 다른 질병인데 설령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 그리고 복잡하게 진단할 필요도 없이 문진만으로도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질병이다. 깜짝 놀란 나는 이 학생의 병상 기록지를 찾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기록만으로도 바이러스성 뇌질환을 의심했어야 마땅한데 나는 한 번도 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이다. 기록지만 보면 의대를 갓 졸업한 초년생 의사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의료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데 나는 교수라는 사람이 왜 이것을 놓쳤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선입견이었다. 환자의 말에 의문을 품고 끝까지 듣지 않고 초기에 이야기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진단을 붙인 것이다. 물론 이 두 질병의 증상이 서로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다른 증상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쉽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나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일반화된 선입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키가 크다고 다 싱거울까? 안경을 꼈다고 다 재수 없을까? 아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편견들은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의외로 일반인들에게 각인되어 오래 기억되고 때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다. 나만 봐도 그렇다. 일반화된 선입견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선입견이 생각나니 나도 이런 선입견이 각인된 것이다. 앞서 말한 학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히스테리 증상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가 말한 다른 증상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나의 실수다. 실수는 2번 할 것이 못 된다. 나는 그 이후로 의학적 선입견을 버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입견이 있으면 바로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